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 한 주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4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또 한 주 보내셨는지 김석 총장께 먼저 드릴까요? 네, 그 4.16 추모 기간이 네. 이번 주 월요일로 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바람의 세월이라고 하는 지성이 아빠가 만든 그 영화를 순천시에서 한 뭐 거의 100여 명 넘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한진이라고 하는 그 외서의 귀농온 청년이 주도해가지고 개인이 주도해가지고 그 영화를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는 현대제철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어떤 대법원에서 지위 확인 소송이 끝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노조내에 지금 현재 교육받으러 가버린 자회사를 설립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어쨌든 마지막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좀 기자회견도 좀 같이 참여했고 근데 좀 걱정스럽긴 하더라고요. 예. 여러모로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현대제철 측에서도 좀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꼼수라고 보는 거죠. 자회사를 꼼수라고 보는 거고 노동자들 안에서는 어쨌든 이 교육받으러 가버리는 뭐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좀 뭔가 지역사회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서로 간에 좀 그러니까 이야기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뭐 지난주 4월 23일 여수대학교 현재 뭐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죠. 교정에서 지난 28년 전에 여수 수산대학교 구호학번으로 들어왔던 오영권 열사에 대한 민주 열사에 대한 추모식을 진행을 했고요. 처음으로 28년이 지나서 지역 사회가 함께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때 순천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그때 막 여수 YMCA 실무 간사로 채용이 되어서 일한 시기였고 뭐 그런 시기에서 뭐 남다른 좀 감회가 있었고 그러셨겠어요. 지역 사회가 앞으로 여기 추모 정신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좀 추모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또 최근 저희 여수 YMCA가 여수에 있는 전남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대학 YMC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여수 지역 출신은 없고 타 지역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6월 중하순경에 창립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YMCA 대학 Y 클럽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또 시의원으로 출마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또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아이고 나 진로나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는 친구들, 또 뭐 여자친구하고 싸웠다는 친구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이면서 자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삶들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뭐 학교 수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결국 이 청년들의 이야기,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YMCA가 어떻게 하면 잘 담아줄지 좀 고민해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굉장히 재미납니다. 예. 이 친구들을 보니까 제 아들 딸들이 벌써 26, 28이거든요. 우리 아들 딸보다도 더 어린 애들이잖아요. 이 친구들하고 만나다 보니 30년 전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의 느낌이 그대로 좀 새록새록 듭니다. 예. 앞서 언급했던 오영권 열사 이야기 아니고 제가 한동안 너무 잊고 있었던 것 같아서 아이고 굉장히 좀 죄스럽고 좀 미안한 마음. 그때 여수에서 막 여수 시민들이 다 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추모도 하고 그때 이제 96년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랄까 조금 민주화 되고 난 이후의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어가지고 그때 기억이 막 갑자기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네요. 네, 잊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네. 일주일 내내 저도 보니까 어떻게 대학교 교정에 있었네요. 거의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그러셨겠어요. 네. 예. 자, 또 한 주간 바쁘게 지내신 두 분과 함께 이번 주 나눌 주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월세 10,000원짜리 청년 주택이 등장했어요.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만원 주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도가 선보이고 있는 만원 주택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라면 17평 정도가 됐는데 요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서 보증금 없이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화순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서요. 입주 원하는 청년들 중에는 뭐 광탈하는 경우들도 좀 있다 그래요. 이게 확대가 돼서 뭐 고흥 지역에도 생기고 여기저기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주택 정책 관련해서 오늘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꺼내 봅니다. 전남형 만원 주택, 뭐 여수에서는
영원 주택이 계획 중에 있는데 뭐 최근 여수시 의회 안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부영 성실하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 정책으로서 이 정책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김대희 총장께 드릴까요? 네, 뭐 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정책이라 보는 거고요. 예. 특히 뭐 10년 전에 비해서 전남 지역에 있는 모든 시군은 거의 한 25% 내외 30% 정도가 청년들이 인구도 줄었거든요. 그리고 있고 다들 어려워하는데 특히 이제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여수 쪽에 있는 청년들은 한 18% 정도가 주택 문제하고 주거 문제를 자기 삶의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직업을 구하는 문제, 결혼하고 가족들 이사하는 문제 때문에 지역을 많이 떠나지만 주거 환경 때문에 떠나는 친구들도 한 18% 정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사는 문제, 내가 어느 곳에서 살아서 나 24시간 삶을 어떻게 융족하게 풍족하게 할지를 고민하는 이 주거 문제가 청년들에게 있어서 3대 고민거리 중에 하나다 하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 중에서 집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청년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53% 정도, 절반 정도가 부모님하고 살지만 나머지 한 40% 정도는 부모님하고 독립해서 여수가 타 지역일 수도 있고요. 예. 또 직장 때문에 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 중에서도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아요. 뭐 월세방에 산달지, 네네. 뭐 임대주택에 산달지. 네, 한 5% 정도는 또 혈연이 아닌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까 친구나 직장 동료들하고 자취인가요? 이런 행태들이 굉장히 많아서 확실히 주거 문제도 그렇고 저희 딸도 26인데요. 독립해서 도심에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만큼 청년들은 자기가 어느 곳에서 살면서 자기 직장이나 취업, 공부를 할지도 상당히 많은 고민거리 중에 하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김석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사실 사회주택 관련해서 여러 방식으로 좀 참여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훨씬 이전이었죠. 이제 서울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대표적으로 그 사업을 좀 추진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빈집을 고쳐가지고 청년들에게 뭐 내어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시공할 때부터 청년들을 위한 그 쉐어하우스 비슷하게 조성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서울 SH 공사에서 청년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작했었는데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었어요. 당시에는 뭐 사회주택이다 보니까 뭐 공산주의네 뭐 사회주의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았고 맞아요. 근데 결국은 그리고 지난번 2년 전에 그 순천에서 지방선거 할 때도 이례적으로 지방선거하면서 정책이 두 가지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하나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가구당 줘야 된다. 또 하나는 만원 주택이 그때도 공약이 제시됐는데 결국은 지금은 시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국은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념을 벗어 던지면 상당히 청년들에게 실효적인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 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은 지금보다도 더 필요한 만큼의 수요들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뭔가 사회적 기반을 잡기 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용이 사실은 의식주 중에 주거 비용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룸에만 살고 있는다 하더라도 월 30만 원 이상씩 지출하고 있는 건데 네. 벌이가 얼마 없는 사람들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출된다는 게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요즘에 30만 원으로 월세 못 구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원 주택도 되게 중요한데 그 전에 전세 보증금을 좀 지원해 준다랄지 보증금 하고 난 다음엔 또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 이자를 좀 이렇게 싸게 예, 그렇죠. 저리로. 그러니까 그건 저는 충분히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금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시적으로 쓰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정책이 좀 지속 가능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가게처럼 예산을 운영한다고 하면 좀 아껴놨다가 나중에 쓰지 이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전라남도에 청년들이 머물게 하고 또 순천시, 여수시에 청년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일단은 비빌 언덕으로 이 주거복지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서 좀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들이 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청년들 주거 정책에서 30대 중후반 결혼한 청년 신혼부부들은요 주택 공급을 원하지만 20대 청년들은 월 한 30만 원이라도 이 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 이걸 진짜 그 원하는 프로젝트가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20대 청년들한테는
1인이 살 수 있는 혹은 뭐 친구들하고 살 수 있는 동료들하고 살 수 있는 인대비 지원 정책도 심히 고민해봐야 된다는 내용이 아까 뭐 김석 총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더불어서 주거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것. 내가 그리고 또 주거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역들도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수시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할 때 연령에 따라서 또 결혼 유무에 따라서 주거 형태나 서비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면밀히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순천시가 주거비 20만 원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 있어요. 이제 1년간인데,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업들이 정책 사업들이 그냥 퍼주기가 아니라 진짜 왜냐하면 청년 한 명이 또는 청년 여러 명이 지역사회에서 머물면서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는 월 20만 원은 훨씬 넘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비교 또는 이거를 좀 더 수치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천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월 20만 원 월세를 지급한다고 청년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청년이 지역사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걸 계산해낸다고 하면 이 정책의 어떤 실효성들, 그다음 확산해야 된다는 당위성들이 더 많이 확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퍼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그 주거 복지라는 이제 단어를 두 분께서 쓰셨고, 근데 이게 지역에서는 인구 정책과도 무관치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청년을 좀 붙잡아 보자, 젊은 층 좀 그렇죠. 붙잡아 보자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요 면에서는 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 요즘 지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네.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 그다음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만 놓고 보면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이 결국은 인구 소멸 문제가 지역 소멸 문제와 무관치 않은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융복합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문제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공무원들이 그리고 또는 정책 결정자인 자치단체장들이 인식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 단순하게 이게 하나의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부서의 문제이고 모든 부서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청년 정책만 가지고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이게 청년들 주거복지 문제를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일부러 형식적으로 전 조합하면 답이 안 나온다 보거든요. 여수시 인구 28만 명 중에서 19세에서 39세를 여수시는 이제 청년으로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제안을 했는데 6만 명이 돼요. 6만 명에 대한 문제를 단순하게 인구 늘리기로만 보지 말고 삶의 질을 높여내는 문제. 오히려 이런 문제에 집중하면 당연히 청년들은 여수를 찾아올 거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수를 떠나려고 했는데 요거 때문이라도 나는 여수에 있겠다. 여수에 직업을 구하고 여수에서 결혼하고 이런 좀 기본적인 토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의외로 매몰되면 그럼 청년들이 들면 이 정책을 안 해버릴 거냐 하는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6만 명이라는 전체 여수시 인구의 거의 뭐 한 23%를 차지하는 6만 명 청년들의 삶을 높여내면서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도 내가 5년 10년 후면 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여수에 정주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갈 필요는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거 복지 차원에서 만원주택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말이 달라요. 기본주택이라는 이제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 시리즈가 좀 경기도에서는 있었다 보니까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내놓은 정책입니다.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요 기본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랑 우리랑 지금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청년층에게 준다는 만원 정책과 뭐 영원주택 이런 거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과거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주택공사에서 그러니까 대량으로 주택공사에서 만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 물량을 굉장히 늘렸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뭐 20년 또는 뭐 짧게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임대주택을 내줬던 것이 저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공고화되면서 시장 경제로 내몰리면서 이런 일들이 사실 좀 중단되거나 아니면 축소됐거든요. 네. 이것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 부활한 측면인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국가가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국민을 위해서 또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결합되면서 예. 기본소득,
기본주택 시리즈가 지금 나온 건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 번져온 어떤 개념이긴 하죠. 그만큼 사회적 불안 요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가가 또는 국가 내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GDP를 성장을 시켰는데 GDP는 성장됐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국가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뭐 주거 문화랄지 뭐 소비 문화랄지 굉장히 위축되는 문제를 국가가 개입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만원 주택이든 기본 주택이든 저는 개념적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국가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역할로서 지금 현재의 그걸 단순하게 청년들에게 지급했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인구 소멸의 문제와 어떤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가 결합되면서 이 단순한 만원 주택과 기본 그 주택이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원 주택이 맞냐, 기본 주택이 맞냐 이런 개념을 이분화시키는 것은 좀 좋지는 않다고. 만약에 제가 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김석 정책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원 주택, 영원 주택, 기본 주택 이런 이름을 짓고 싶은 이름은 같지만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저는 그 맞는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도 22대 총선에서 기본주택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10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아까 김석준 총장도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는 유럽에서 특히 이제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많이 썼던 우리 같으면 공공임대주택 개념이에요. 공공주택적 개념으로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유사적 행태가 바로 이 독일이나 네덜란드 사회주택 모델입니다. 경기도의 기본주택 모델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공공임대 아파트 혹은 임대 아파트 생각하면은 일단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 요 인상이 강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부영을 대표하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 건물 왠지 부실하고 뭐 우리가 뭐 잘 안 고쳐줄 것 같고, 안 고쳐줄 것 같고 그런 개념은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인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주택의 형태도 독립화된 엘리베이터 형태가 아니라 쭉 뭐죠? 복도형으로 쭉 되어 있어서 왠지 좀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곳. 실제로 또 민간 임대 아파트나 공공 임대 아파트는 소득적 차별을 두거든요. 소득이나 계층적 차별을 두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는데 이 사회주택 모델, 독일의 사회주택 모델이나 경기도의 기본주택 모델은 이러한 계급적 차이, 아니 그 자산이나 소득의 차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곳에는 변호사도 올 수 있고 공무원도 올 수 있고 교사도 올 수 있고 노동자도 올 수 있고 미용업을 하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청년도 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계층적 차별을 없애는 측면 속에서 저는 기본주택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본주택 보니까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에 거기는 굉장히 소득적 차별을 두거든요. 중산층도 누구나 올 수 있게 누구나 집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기본주택 모델은 용어를 사회주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주택이라는 전국 공통의 용어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고 이 정책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빼대를 좀 더 여유로운 지방자치단체는 뭐 영원주택, 만원주택으로 갈지언정 큰 빼대는 집 없는 사람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오고 또 장기적으로 20년, 30년 장기적으로 올 수 있는 모델로 갔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분양 조건도 내걸었어요. 좋다. 이거 살 수 있다. 단 토지는 공공의 것이다. 경기도고 지상권. 당신이 살고 있는 이 25평, 30평 이거 지상권만 당신 거요. 단 들어오면 10년 동안 매매는 안 돼요. 10년 이후에 매매할 수 있고 토지는 당신들이 임대료를 약간 내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료를 내게 하고 그 주택에 대한 지상권만 본인이 가지도록 하고 분양을 하더라도 10년 이후에 매매를 허용하니 투자가 안 돼, 아니 투기의 형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30년 장기 보유,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 봐요. 내가 충분히 여기서 내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여기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기간적 토대를 뒀기 때문에 경기도의 기본주택적 개념은 우리나라가 사회주택의 개념으로 정립하는 데서 상당히 좋다. 알겠습니다. 뭐 소득의 차이 없이 누구나 들어오게 하면 뭐 참 좋고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선 과연 가만히 있을까 반응들이 주택이 자산이죠. 우려는 좀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100만 호 뭐 공약을 내 걸었는데 뭐 얼마나 이제 확대가 될지 혹은 얼마나 적게 공급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요 말씀으로 좀 이어가고 싶은데 그 집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뭐 내 집, 뭐 내 집 마련
뭐 투자, 이제 여기와도 관계가 무관치가 않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차라리 좀 더 확대가 돼서 이참에 이런 정책들을 펴기 시작했을 때 이 인식도 좀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질 때 단지 중심으로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랜드 네임이 있는 이 단지. 그러니까 단지는 내가 이 단지에 사느냐, 이 단지에 안 사느냐로 또 구분되기도 하잖아요. 이 단지 관점을 조금 마을 관점으로 좀 전환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어디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아니라 어디 마을 뭐 지원 소 이렇게 바뀌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민간업자가 그런 아파트를 지을 때 이 사회공헌의 방식이 하나로, 그러니까 같은 그 단지 내가 아니라 좀 더 외곽 지역에 뭐 청년주택이 됐든 아니면 주거복지 정책으로 뭐 주택을 좀 지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건설업자들도 조금 호응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수많은 주거 정책들이 진행되면서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재산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재산 개념을 조금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공급 물량을 조금 비축을 해서 그것이 재산 개념이 아니라 주거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플랫폼 개념으로 재산 개념을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이렇게 좀 지어가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좀 정책들을 만들어낸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그 시장 경제 안에서 이건 참 꿈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뭐 화순에서도 그렇고 먼저 하고 있으니 그런 곳들에서 좀 먼저 좀 시행하면 자치단체들이 좀 이 정책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역의 사례 두 가지만 더 짚고 제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수 영원주택 한다고 했다가 부영에서 미적지근하다고 해가지고 여수시의 송하진 의원이 강하게 질책을 하셨어요. 김대중 총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부영처럼 민간 임대주택자들 믿지 않습니다. 예. 결국 이윤을 보고 왔기 때문에요. 그런 건데 어떻든 전 그런 개념 속에서 어떻든 부영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 고칠 돈은 시가 내라 문제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네. 대신 저는 여수시가 어차피 이제 주택이나 건축에 대한 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요. 민간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개발 이익은 저는 철저하게 한수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내용들을 좀 그렇죠.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층 아파트 지어서 내 또 임대하려는 이윤을 철저하게 없애버리면서 여수시가 이 임대 사업들을 좀 사회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떻든 그러면 여수시가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시민들을 위해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직영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중간 관리 조직이죠. 여기서 좀 기본적으로 토목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제3의 공공기관들이 이 역할들을 대행하는 체제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층수 용적률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다음 단계 40년 후에 다음 단계에서는 그 아파트는 팔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용적률은 법적으로 최대한 올려놨는데 이런 사회적 문제도 40년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영 문제는 아쉽지만 여수시가 새로운 좀 뭐라 그럴까 제한을 두는 정책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김석 총장께는 요 이야기 좀 드려보고 싶은데 광양요. 지금 미분양이 난리잖아요. 네네네, 미분양 그렇죠. 관리 지역으로 지금 지정도 수개월째 되고 있고 네네. 근데 몇천 세대가 더 짓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오늘 나눈 주제와 관련해서 광양시에 좀 제시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뭘 좀 제시하시겠습니까? 그게 그 공공정책에서 주도하는 거라면 좀 제시한다고 좀 받아들여지겠지만 민간이랑 민간이다 보니까 같이 돼 있어서. 결국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지금 현재 전체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 건 건설업 전반적으로 좀 불황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방금 광양 이야기도 했지만 그 미분양 아파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공공정책과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어떤 새로운 그 무엇인가 만들어질 텐데 그 안에는 일단 민간업자들이나 인센티브가 없고서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과 그런 것들을 결합하기 위해서 너무 섣불리 뭐 그걸 청년 정책이다, 뭐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가운데서 뭐 주거 안정 관련된 뭐 그 전세 대출 관련된 부분을 그러니까 보증금은 사라지는 돈은 아니니까 보증금과 관련된 사기만 없다면 사라지는 돈은 아니니까 보증금과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민간업자도 공급돼서 좋은 거고 그다음에 공공정책에서는 무주택자들의 그 주택을 공급해서 좋은 거고 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주택이 없는 가운데서 주거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좀 더 확보되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그런 문제들이 좀 해소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갑자기네요 이게. 여수 순천 광양에서 최근에 우리는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나마 국가 산단도 있고 포스코도 있고 뭐 대기업들도 요즘 있는 율촌 그렇죠. 율촌 요즘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회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순천이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은 굉장히 안정적 주택 공급과 또는 양질의 어떤 그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광양시에서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민간업자에게 내버려둬서 예를 들면 민간업자가 갑자기 도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가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정책과 퍼주기가 아니라 예.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라는 고민은 되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대희 총장께 30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도심에 있는 노른자의 알짜배기 땅은 민간업자 주지 말고요. 공공이 주택사업을 하자. 저는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든 이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청년이나 일반 집을 원하는 사람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개인주택도 많이 원하는 거고요. 다만 이 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택 주변에는 영화관이나 식당이라든가 공공문화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주차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에서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 거주에 있는 1km 이내에 문화적 삶의 터전 공간들도 좀 화탁히 만들어주는 것. 사람이 들어오면 문화는 만들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심이나 그 도시재생 영역은 알짜배기 땅들은 저는 철저하게 지자체가 소유해서 공공의 이름으로 저는 이렇게 주택개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YMCA 토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분은 5월에 다시 뵈야 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